오늘 역시 지식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지식이 시리즈 6번째.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의사 장기려입니다. 나를 본 한 할머니는 청진기만 대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가슴에 청진기를 한 번만 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치료비가 없어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평양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무이촌 진료를 시작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식구들을 평양에 남겨둔 채 부산으로 피난한다. 1951년 피난지 천막에서 시작된 무료 병원. 하루에 100명씩 몰려드는 환자들.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늘 환자 편에 섰던 병원장. 1968년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설립. 국가보다 10년이나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들이 조합의 의료 수혜를 입었다. 의사는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일할 수 있다.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며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무이촌 진료를 다녔다. 1995년 12월 25일 새벽 전 재산 1천만 원이 담긴 통장을 간호사에게 선물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못 먹어 병이 난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라 처방한 바보 의사 성산 장기려. 다음 에피소드는 훌륭한 시민. 현상범이 되어 조국 독일을 벌인 그는 22년간 미국 정보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나라 독일, 최초의 국적. 하지만 그는 조국을 비난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모든 시민의 권리와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현재 독일에는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책이 불탔다. 그의 전부였던 과학도 부정당했다. 그는 조국을 버렸다. 조국을 버린 그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자유, 민주, 평화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정부가 적과의 전쟁을 말할 때 적과의 화해를, 정부가 무기 개발을 종용할 때 과학의 평화적 사용을, 정부가 인종차별에 침묵할 때 만인의 평등을 힘주어 말했다. 단지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그를 감시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조롱했다. 분노한 미국인들의 편지가 쇄도했다. 나라를 사랑하고 헌법을 지지하고 법을 따르는 것이 나라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그는 보내지 못한 답장을 썼다.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해왔던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원자탄의 개발 및 사용에 반대하는 과학자 그룹에 참여하여 강대국들의 합의하에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반핵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리역학에 있어 당대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목소리도 국가 간 패권주의 역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전 평화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2차 대전이 임박했을 즈음 나치 과학자들이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그에 대비해야 한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이러한 설득은 맨하튼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한 반전 평화주의자의 연구 업적과 정치적 권고로 인해 핵무기라는 인류사 최악의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의 이론적 기반은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 E는 mc 제곱이었다. 다음 에피소드는 두 사람. 유럽의 저명한 동물학자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린 저명한 학자의 얼굴. 종교계의 반발이 두려워 20년이나 발표를 미뤄왔던 자신의 이론이 요약된 논문 한 편.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논문을 보낸 이는 가난으로 14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온갖 하찮은 직업을 전전하다가 학교 대신 독학을 선택해야 했던 변두리 인생. 이 지구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에 이끌려 빈털터리로 떠난 탐험, 아마존, 인도네시아, 사람의 흔적이 없는 밀림에서 보낸 8년. 밀림의 오두막에서 스스로 답을 구하기 시작한 독학자는 마침내 20쪽짜리 논문으로 자신의 이론을 요약한다. 그가 찾아 나선 감수자는 유럽의 한 저명한 박물학자. 독학자가 보낸 20쪽 논문에는 대학자의 20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독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은 대학자가 사용한 용어들과 같거나 더 명료했다. 소포가 도착하고 13일 후 위험한 이론은 서둘러 출간된다.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그저 변화에 잘 적응한 종일 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의 맨 꼭대기, 가장 위대한 반석 위에 서 있다가 그저 잘 적응한 개체로 추락해 원숭이와 닮아 있는 자신을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가난한 독학자는 조용히 기뻐하며 대학자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습다. 아름다운 초원과 숲으로 덮인 지구 위에 사는 존재라면 어떻게 감히 지능이 세상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그의 이론을 세상에 꺼내놓은 종의 기원의 찰스 다윈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그에게 용기를 준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 오랜 세월 자신이 구축해 나가고 있던 이론과 거의 동일한 이론을 접하게 된 다윈은 서둘러 그간의 이론적 성과를 정리한 후 월리스와 공동 명의로 이론을 린네 학회에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종의 기원이다. 이 책의 핵심은 생물종은 다산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때문에 일어나는 생존 경쟁에서는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를 갖는 개체가 자손을 남기고 그 변이로 전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른바 자연 선택설로 알려져 있다. 이 자연 선택설과 관련된 최초의 착상이 찰스 다윈의 것인지 러셀 월리스의 것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또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착상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두 천재에 의해 동시대에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처음 월리스의 논문과 편지를 받고 다윈이 했던 말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이토록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처음이었다. 만약 월리스가 1842년에 작성한 내 원고를 보았다 해도 이보다 더 뛰어난 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연구 환경과 인생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실로 대조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환경의 두 사람을 밀접하게 이어준 것은 정치적, 지적 및 민족적인 공통점이었다.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는 군주론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십시오. 혼란을 일으키십시오. 두려움에 떨게 하십시오. 권력은 오랫동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책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저는 군주의 덕목을 가르치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용을 보고는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백성들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땐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군주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여야만 합니다. 자유에 익숙한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분을 조장하거나 주민들을 분산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유의 기억을 망각할 것입니다. 약 6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정치 이론가가 군주에게 헌정한 정치 기술. 15년간에 걸친 탐구와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유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 능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인함과 불신이 오랫동안 횡행하는 나라에서 군주가 인간성과 신뢰에 부합한 행동을 하면 명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요즘 한창 선거철인데요. 몇몇 정치인들은 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획득 및 통치 기술을 다룬 마키아벨리의 역작 군주론은 바로 유배 시기에 메디치가에 헌정하여 복직을 탄원할 목적으로 씌워졌다. 이 저서를 통해 마키아벨리는 통치 정치의 영역은 보편적인 도덕의 영역과 구분돼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전개하며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로써 오늘날 정가의 권모술수, 이상 정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현실 정치 등을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처세술의 교본으로 동양의 삼국지, 서양의 군주론을 꼽는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근대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의 선구자로 보면서 군주론이 사실은 군주제의 악덕을 풍자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고, 그가 현실 정치의 냉혹한 작동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깨우치려고 했던 대상은 군주가 아니라 대중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루소가 이런 말을 했죠. 그는 왕들을 가르치는 채 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대중이었다. 더 큰 도덕을 위한 부도덕,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익명의 시민, 이란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때라서 이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9년 6월 테헤란의 반정부 시위, 외신기자 주방, 위성방송 전파 방해,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 외부로 통하는 모든 소통수단을 차단한 이란 정부, 미디어가 통제된 폐쇄 공간에서 과잉 진압의 현장을 외부 세계에 알리려는 이란 민중들의 간절한 수소문, 이란 내에서 SNS에 접속이 가능한 우회 경로 사이트를 아시는 분은 공유해 주세요. 상황이 급합니다. 얼마 후 SNS를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된 40여 초의 동영상. 6월 20일 테헤란 시위 현장. 테헤란 아자드 대학에서 이슬람 철학을 전공하고 있던 26세 여대생 네다가 민병대의 조준 사격에 쓰러진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란의 상황에 비로소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테헤란 하프테트르 광장에서 시작되어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이란 민주주의를 위한 녹색 리본 운동. 50년 역사의 저널리즘상 조지 폴크 어워즈의 2010년 수상자는 네다의 죽음을 전 세계에 알린 익명의 시민이었습니다. 얼마 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윤석열의 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에피소드는 The Big Issue, Working Not Begging입니다. 1991년 영국 런던, 잡지 한 권이 창간된다. 데이빗 베컴, 폴 맥카트니, 마돈나, 레이디 가가, 조니 뎁. 쟁쟁한 세계의 빅스타들이 무료로 표지 모델에 나섰다. 전문 기자와 유명 작가는 글로,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시간과 체력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참여하는 희한한 잡지. 잡지의 천국 런던에서 수많은 잡지들과 당당히 경쟁, 일주일 만에 15만 부 이상 판매되는 유력 주간지로 자리 잡는다. 거리의 노숙자들에게만 주어진 잡지 판매권, 오직 길거리에서만 판매하되 잡지 한 권을 팔아서 얻는 수익의 53%는 판매자의 몫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자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최고의 혜택은 바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 잡지를 자랑스럽게 판매하는 노숙자와 즐겁게 사서 보는 독자들이 서로 동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잡지 판매로 영국에서만
5,500여 명의 노숙자가 자활에 성공했다. 현재 10개국의 노숙자들이 이 잡지를 통해 매주 1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회 전체가 부유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했던 것은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공동 창립자인 고든 로딕과 존 버드의 말입니다. 고든 로딕은 유명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의 창업자 애니타 구딕의 남편이죠. 제 영어 이름이 아니타인 것도 바로 제가 존경하던 바디샵의 창업자 애니타 구딕의 이름을 땄던 건데요. 남편도 역시 멋진 사람이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0월에 빅 이슈 코리아 창간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2010년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해 7월에 빅 이슈 코리아의 창간호가 서울 일대에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년까지도 빅 이슈 코리아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거리에서 못 봐가지고 제가 경기도권에 살아서 그런지 직접 거리에서 만나면 꼭 한 권 사서 보고 싶습니다. 잡지 한 권을 그냥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요. 어떤 손님들은 잡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같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죠. 나는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얻는 최고의 혜택, 바로 동등한 관계. 서로에게 너무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부자와 부자. 앞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고요. 뒤에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의 2%가 매년 가족에게 남기는 유산. 이 유산에 부과되는 최고 55%의 상속세. 그러나 왜 우리 부자들은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망세를 영구 폐지하라. 2001년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부시 대통령.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순자산 미국 상위 5% 억만장자들의 환호. 자산 450억 달러, 미국 부자 순위 2위, 워런 버핏.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 딸뿐이다.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다. 선택받은 몇몇 소수가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달려나가서는 안 된다. 상위 2%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족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근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부자를 없애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자를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시니어 그리고 그의 아들. 자식에게 내 재산의 극히 일부만 남겨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미국 부자 순위 1위, 자산 540억 달러,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미국의 부자 순위 1위, 2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은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왕도 있었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는 왕과의 인터뷰. 주기 원년. 왕께서 즉위하시며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즉위 2년. 왜 직접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설령 정적이거나 짐에게 불경한 신하라면 또 어떠리. 즉위 1년. 왕의 뜻과 맞지 않은 신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할지니. 즉위 12년. 계약을 단행할 때 먼저 고려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벼슬아치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라. 만약 반대하는 이가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느니라. 즉위 6년. 그러나 왕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이 모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찌 백성을 탓하리요. 주기 13년 왕께서 꿈꾸시는 태평성대는 어떤 것입니까?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주기 14년 어느 날 한 신하가 어제는 나아가 아뢰니 전하 오늘날의 일도 가사를 지어 노래 부르게 해야 합니다. 당대의 일을 찬양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뒷세상이 평하여 그때 노래하게 하라.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동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새끼 양과 산책하는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암사자 한 마리에 1년 먹이는 약 2,400kg. 이 녀석의 한 끼 식사는 우유 2리터, 달걀 2개, 그리고 익힌 곡물. 미국 워싱턴주 히든밸리 농장. 생후 3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고기를 먹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사자니까. 가장 좋아하는 우유에 피를 조금만 섞어줘도 결국 다 토해내더니 평생 고기 냄새조차 멀리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화상 입은 암사자를 쉼없이 핥아주며 2달이나 극진히 간호하던 고양이. 누군가가 고양이를 데려간 뒤 암사자는 몇 달간 곡기를 끊고 울기만 했다. 오랜 연구 끝에 고등동물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며 인간과 비슷하게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사자의 취미는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서부 영화 보기, 인형 핥기, 고양이, 당나귀, 새끼양, 병아리들과 숲속 산책하기. 당나귀에 차여 혀가 찢겨도 화상으로 2달간 꼼짝하지 못해도 참새들이 먹이를 빼앗아 먹어도 아이들이 짓궂게 괴롭혀도 사람들이 귀찮게 몰려들어도 단 한 번도 성내거나 포효하지 않았다. 우리의 고민은 이 아이가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암사자의 반려자인 웨스트보 부부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반려자들에 의해 동물원으로 되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하지만 9살 되던 어느 날 폐렴으로 쇠약해진 암사자가 선택한 죽음의 장소는 목장의 넓은 풀밭.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노부부의 부드럽고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평화를 사랑했던 풀 뜯어먹는 암사자 리틀 타이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청주에 있는 동물원을 가봤었는데요. 그 동물원이 아픈 동물들, 병든 동물들, 트라우마가 있는 동물들을 치유하는 그런 동물원이었어요. 꼭 보고 싶은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미 올해 1월 달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호라고 불리던 호랑이였는데 그 호랑이를 아기 때부터 받아서 키웠던 수의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고 짠했어요. 대신에 바람이와 구름이 그리고 도도라는 사자 가족을 보고 왔습니다. 그 동물원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구경하기 편한 그런 동물원이 아니었고요. 동물들이 편안한 그런 동물원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못 배운 과학자. 전기를 발명한 그가 사랑한 것은 한 자루의 촛불. 영국에서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재본소 수습금으로 끼니를 벌어야 했다. 읽고 쓰기나 겨우 깨친 13살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깨면 유명한 학자들의 원고를 고객이 찾아갈 때까지 매일 밤 읽고 또 읽었다. 20살 되던 해 운 좋게 얻은 과학자의 조수자리. 어려운 과학 이론을 몰라 똑같은 실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마침내 어떤 과학자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 자기장을 전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후로도 무수한 발명과 발견은 계속됐지만 특허권 제한 모두 거절, 무기 개발 제한 모두 거절, 영국 왕립연구소 회장직 거절, 왕실 수여 기사자기 거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산수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얻게 되는 최고의 명예. 당신은 뉴턴과 나란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공동묘지에 묻히길 원합니다. 내 친구들도 모두 거기 있으니까요. 모든 부와 명예를 뿌리친 과학자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늙은 몸으로 과학 강연을 다니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과학을 듣는 아이들에게 양초 한 자루만으로 과학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70살의 못 배운 과학자.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만큼 아름다울 수 있겠니? 양초의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지만 다이아몬드는 불빛이 없으면 결코 빛날 수 없단다.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실험 물리학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 전자기학의 아버지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기 분해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양극, 음극, 음이온, 양이온, 전극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발명했다. 우리가 보통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전자기 유도 법칙과 전기 분해 법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 그를 존경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 실력에 패러데이의 추상화를 걸어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시인입니다. 초록색 잉크로 쓴 시. 그 나이에 시가 나를 찾아왔어. 아버지의 망토를 두르고 매일 2편씩 초록색 잉크로 시를 써내던 젊은 시절.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던 청년은 한 여자의 육체, 흰 언덕들, 흰 넓적다리, 육감적 연애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얼마 후 남미의 어느 이름 없는 강, 이름 없는 나무,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시림 속에서 또다시 써내려간 시. 그래서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도착하는 나를 보고 월요일은 유정처럼 불탄다. 상처 입은 바퀴처럼 울부짖으며 지나간다. 밤을 향해 뜨거운 피의 발걸음을 옮긴다. 서구의 언어로 씌어진 가장 초현실주의 시. 1936년 그의 나이 32살. 스페인 내전의 혼란 속에서 친구이자 시인 로르카가 피살된다. 현장에서 지켜봐야 했던 스페인 내전, 그리고 정치적 혼란과 가난으로 얼룩진 조국 칠레. 그의 시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과 정치를 대변한다.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죽은 시인이다. 그러나 리얼리스트에 불과한 시인도 죽은 시인이다. 영원한 청춘의 시인, 영원한 혁명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45년 브라질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가를 환영하는 낭송회를 열었고 1971년에는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초대로 칠레 국립경기장에서 7만 명의 대중 앞에서 낭송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73년 반공주의자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옌데를 사살합니다. 당시 파블로 네루다는 암으로 사경을 헤매며 자택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집에 들이닥쳐 가택 수사욕을 벌이는 무장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잘 찾아보게 여기 당신들에게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지. 바로 시라네. 피노체트는 네루다의 장례식을 공개 거양하는 것을 금했지만 수천 명의 칠레 민중은 군사 독재 정권의 통행 금지를 어기고 거리로 몰려나와 네루다의 죽음을 애도했다. 파블로 네루다의 장례식은 피노체트 군사 독재 시절 최초의 민중 항거였다. 영화 일 포지티노는 네루다가 어느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들어와 망명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루다의 일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레게 평화를 꿈꾸다. 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영감을 받았다. 의도하지 않은 것을 노래하는 음악은 의미가 없다. 음악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 음악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을 깨우치고 미래를 듣게 할 수는 있다. 빈민가의 슬픈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No Woman No Cry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한 최초의 자메이카 밴드가 되어 자메이카의 상처를 전 세계에 알린다. 민중에게는 희망, 권력자에게는 위험.
1976년 총기 테러를 당한 후 영국으로 망명. 조국 자메이카는 정당 간 반목으로 내전 상황에 처하게 된다. 1980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스탠리 극장. 전신에 암이 퍼진 채 무대 위에 올라 혁명이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웃으며 기다리자. 8개월 후 그는 웃으며 떠났다. 노래하며 싸우는 검은 천사 밥 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1년도에 떠났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 그의 음악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에피소드를 끝으로 지식 시리즈 6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